302호 어르신, 약 드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렸다.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지워졌다. 82년을 살아온 박성호라는 이름이 35년간 교단에 섰던 교사라는 정체성이 단 3글자로 축소되는 순간이었다. 302호.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관리 대상이었다. 화장실조차 줄을 서서 가야 했고, 식사는 30분 안에 끝내야 했으며, 밤 10시면 강제로 소등되었다. 내 의지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여기가 나쁜 곳은 아니었다는 거다. 깨끗했고 직원들은 친절했으며 시설도 좋았다. 문제는 나였다. 살아있되 살아있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나 자신이었다.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단 하나의 실수, 욕실 바닥에서의 추락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타일 바닥 위의 깨달음. 형광등 빛이 눈부시다. 박성호는 욕실 타일 바닥에 쓰러진 채 천장을 응시했고 고관절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정작 그를 짓누르는 건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평생 단 한 번도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 중학교 교사로 35년을 근무하며 스스로서는 삶을 가르쳤던 사람이 지금 화장실 바닥에서 일어서지도 못한 채 누워 있다. 귓가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무리하지 마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7년 전 아내는 그렇게 늘 걱정했다. 하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다. 나는 괜찮아. 아직 건강하단 말이야. 노화는 예고 없이 찾아왔고 그의 신념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진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다. 성호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고 이마의 주름이 깊어진 게 보였다. 괜찮다. 고관절 수술하면 된다니까.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속으로는 달랐다. 내가 침이 되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은정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저희가 있잖아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맞벌이를 하며 3살, 5살 두 아이를 키우는 딸. 지난번 통화 때 요즘 애들이 계속 아파서 라며 한숨 쉬던 딸. 성호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창밖으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갔다. 성호는 그 까만 점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으며 문득 은퇴식 날이 떠올랐다. 제자들이 준비한 깜짝 파티, 감사 편지들, 꽃다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지식이 아니라 삶의 태도였습니다. 한 제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때는 뿌듯했다.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었다고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다. 존엄, 자존감, 독립성,
그 모든 것이 욕실 타일 바닥에 떨어진 순간 산산조각 났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평범한 일상이 그곳에서는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성호에게 일상은 이미 끝나버린 것만 같았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물컵이 눈에 들어왔다. 손을 뻗어 잡으려 했지만 거리가 멀었다. 성호는 손을 도로 거두었다. 이런 것조차 혼자 할 수 없구나. 저녁이 되자 병실은 고요해졌다. 진우와 은정은 집으로 돌아갔고 성호는 홀로 남았다.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82년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지금이라는 것을.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살아있되 자신답게 살 수 없는 것이 두려웠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천천히 기울어가고 있었다. 성호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미래를 상상해 보려 했지만 보이는 건 막막한 안개뿐이었다. 아버지, 이제 혼자 지내시는 건 너무 위험해. 요양원을 알아봐야겠어. 아들 진우의 목소리가 병실 문 밖에서 들려왔다. 성호는 커튼 뒤에 누워 숨을 죽였고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듣지 않을 수 없었다. 35년간 교사로 살며 수천 명의 학생들을 지켜본 그였다. 목소리 톤 하나로 사람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아들 진우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피로가 섞여 있었다. 결단을 내려야 하는 부담감, 그리고 아버지를 직접 모실 수 없다는 죄책감. 아들도 힘들구나. 오빠. 아빠는 선생님이셨어. 존엄이 가장 소중하신 분인데. 딸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호는 눈을 감았다. 딸의 마음이 느껴졌다. 아버지를 시설에 보내는 것에 대한 죄책감,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자각. 그 사이에서 찢어지는 마음. 커튼 너머로 두 자녀의 그림자가 보였다. 아들 진우는 벽에 기대 서 있었고 딸 은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둘 다 괴로워하고 있었다. 내가 자식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구나.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노력했다. 은퇴 후에도 연금으로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독립을 유지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며 혼자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럼 오빠가 모실 거야? 아니면 내가 모셔야 해? 딸 은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은정아, 나도 알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둘 다 모실 여력이 없잖아. 요양원이 최선이야. 최선이라니. 아빠가 평생 어떻게 사셨는데. 성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자녀들이 자신 때문에 싸우고 있었다. 평생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려 애썼는데 이제는 자신이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버렸다.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지나갔다.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의료 장비의 경고음. 병원의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성호에게는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았다. 내가 양보해야 한다. 평생 교사로 살며 수없이 타협하고 조율해왔던 그였다.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학부모와 학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왔던 그였다. 이제는 자신이 물러설 차례였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 그것이 마지막으로 자신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들어오너라. 성우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문이 열리고 두 자녀가 들어왔다. 아들 진우는 눈이 붉어져 있었고 딸 은정은 눈물을 참고 있었다. 성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요양원을 알아보자.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그 말을 하는 순간 성우의 가슴 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렸다. 겉으로는 의연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 같았다. 평생 지켜온 독립성, 자존감, 주체성,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아들 진우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괜찮다. 아버지도 이해한다. 창밖으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게 보였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 자신은 이제 그런 자유를 잃게 될 것이다. 딸 은정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다. 너희도 너희 삶이 있잖니. 성우는 딸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규하고 있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나는 아직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데, 왜 나를 어딘가에 보관해야 하는 거지? 그 절규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평생 감정을 절제하며 살아온 교사답게 그는 모든 것을 삼켰다. 302호 어르신, 약 드세요. 젊은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손에는 작은 종이컵에 담긴 약들이 들려 있었다. 성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302호 어르신. 나는 박성호다. 1942년에 태어나 한국 전쟁을 겪으며 자랐고, 가난 속에서도 공부해 대학에 들어갔고, 35년간 중학교 도단에 서서 수천 명의 제자들을 가르쳤다. 아내와 평생을 함께하며 두 아이를 키웠고, 퇴직 후에도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나는 박성호라는 이름을 가진 고유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나는 302호일 뿐이구나. 약을 받아들며 손이 떨렸다. 간호사는 여전히 친절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에게 악의는 없었다. 단지 시스템이 그랬다. 수십 명의 어르신을 관리하는데 일일이 이름을 외울 수 없으니 호수로 부르는 게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그 효율 속에서 성우는 자신의 정체성이 지워지는 걸 느꼈다. 평생 쌓아온 이력, 관계, 경험들. 그 모든 것이 302호라는 세 글자로 축소되었다. 자신이 단지 관리 대상 중 하나가 되었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침대에 앉아 약을 삼키며 성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평생 감정을 절제하며 살아온 그였다. 복도를 걸으며 성우는 주변을 관찰했다. 벽은 지나치게 하였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깔끔한 시설이었다. 직원들도 친절했다. 어르신, 천천히 걸으세요. 조심하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성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공기가 달랐다. 차갑고 무거웠다. 집에서 느끼던 그 편안함, 자신의 공간에서 오는 안정감 같은 건 여기에 없었다. 오전 10시쯤 화장실에 가고 싶었다. 성호는 복도에 있는 간호사에게 다가갔다. 화장실 좀 가려고 하는데요. 아, 302호 어르신,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금 다른 분들이 사용 중이세요. 성호는 멈칫했다. 기다려야 한다고요? 네, 어르신, 안전을 위해 한 분씩 모시고 가고 있어요. 줄을 서 계시면 곧 차례가 올 거예요. 줄을 서라고. 82년을 살면서 화장실 가는데 줄을 서본 적이 없었다. 아니, 화장실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일에 타인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내가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 깨달음은 충격이었다. 자율성을 잃었다는 것. 자신의 신체적 필요조차 시스템에 맞춰야 한다는 것. 복도 벤치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며 성호는 허공을 응시했다. 교단에서 수업 시간을 주도하고 제자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던 자신이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통제받는 존재가 되었다. 옆 벤치에는 다른 어르신 두 분이 앉아 있었다.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분들도 나처럼 느끼고 있을까? 정오가 되자 식사 시간이었다. 식당으로 안내받은 성호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에는 이미 4명의 어르신이 앉아 있었고 모두 말없이 배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급식판에 담긴 음식이 앞에 놓였다. 밥, 국, 반찬 정해진 식단. 선택권은 없었다. 어르신들, 30분 안에 식사 맞춰주세요. 직원의 안내가 떨어지자 모두 일제히 숟가락을 들었다. 성호는 숟가락을 쥐고 잠시 멈췄다. 30분? 평생 아침마다 신문을 펼쳐놓고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1시간 가까이 여유롭게 식사하던 그였다. 식사는 단순히 영양 섭취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었고 사색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식사는 효율의 문제였다. 빨리 먹고 빨리 치우고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야 했다. 성호는 국을 한 숟가락 떠넘겼다. 입맛에도 맞지 않았다. 입에서 식도로 넘어가는 음식이 모래처럼 거칠게 느껴졌다. 숨이 막혔다. 이 시스템 속에서 자신은 그저 처리되어야 할 대상 중 하나였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오후 2시부터는 자유 시간이었다. 자유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TV 시청은 공동 거실에서만 가능했고 산책은 정해진 시간에 직원 동행 하에서만 허락되었다. 방문은 열어둬야 했고 개인 물품도 제한적이었다. 성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철조망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느껴졌다. 자유롭게 나갈 수 없다는 것,
언제 어디로 가야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답답했다. 마지막 희망의 불씨. 저녁 식사 후 성우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다른 어르신들의 표정을 관찰했다. 무표정하거나 멍하거나 체념한 듯한 얼굴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가슴이 답답해졌다. 밤이 되었다. 소등 시간은 10시였다. 불이 꺼지고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만 남았다. 성우는 천장을 응시하며 끊임없이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이렇게 번호로만 불리다가 시스템에 맞춰 살다가 결국 여기서 끝나는 건가? 같은 방을 쓰는 이만식 어르신이 침대에 누우며 말을 걸어왔다. 처음이시죠?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들어왔습니다. 이만식은 천장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처음엔 한 달만 있다 나가려 했는데 결국 여기가 마지막이 되더라고요. 벌써 3년째예요. 성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3년. 한 달만 있으려던 사람이 3년을?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여기서 생을 마감하는 건가? 가족들은 처음엔 자주 오죠. 한 달에 2~3번, 그러다 한 달에 1번, 그러다 명절에만, 그러다 이만식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다. 아들 진우와 딸 은정도 처음엔 자주 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바쁜 일상에 치여 점점 방문 횟수가 줄어들 것이다.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렸다. 순찰을 도는 소리였다. 멀어졌다가 가까워지고 다시 멀어졌다. 그 규칙적인 발소리가 묘하게 감옥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성우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분노였을까? 오기였을까? 아니면 살고자 하는 본능이었을까?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그것이 성우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나는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 그 다짐과 함께 성우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집을 떠올렸다. 자신의 서재, 책장에 꽂힌 책들,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 그 모든 것이 지금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다시 박성호로 살 것이다. 어느 날 새벽, 성우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수척해진 볼, 깊어진 주름, 흐려진 눈빛. 요양원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생기를 잃었다. 늙은 게 아니라 생기를 잃은 것이었다. 살아있대 살아있지 않은 그런 얼굴이었다. 성우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작게 하지만 단호하게 중얼거렸다. 나는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렸다. 분노였을까, 오기였을까? 아니면 살고자 하는 본능이었을까?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그것이 성호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집이 보였다.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안경, 아내가 마지막으로 읽던 소설책,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 가을이면 노랗게 물들던 그 나무. 그 평범한 일상이 지금은 천국처럼 그리웠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다. 존엄한 인간으로 살고 싶다는 갈망이었다. 번호가 아니라 이름으로 불리고 싶었다. 시간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하루를 살고 싶었다. 관리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인 인간으로 존재하고 싶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나는 아직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 그 깨달음이 성우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시설이 나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는 살아있는 것과 살아가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성우는 후자를 선택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음 날부터 성우는 재활에 매달렸다. 물리치료사가 하루 30분만 걸으라고 했지만 그는 1시간을 걸었다. 지팡이를 짚고 복도를 왕복했다. 다리가 떨렸고 고관절에서 통증이 밀려왔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숨이 가빠졌다. 하지만 한 걸음 더 걸었다.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복도를 걷는 동안 다른 어르신들이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무표정하게, 어떤 이는 측은하게. 공동 거실에서 TV를 보던 어르신 하나가 중얼거렸다. 뭐하러 그렇게 애쓰나. 여기서 나가봤자 또 돌아오는데. 하지만 성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 말이 오히려 동력이 되었다. 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나갈 것이다. 첫째 주에는 복도를 5번 왕복하는 게 고작이었다. 둘째 주에는 7번, 셋째 주에는 10번. 조금씩, 아주 조금씩 거리가 늘어났다. 간호사들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성우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배운 것이 있다면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었다. 식사 후에는 신문을 소리내어 읽었다. 처음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고 문장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한 문단을 읽고 나면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반복했다.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내려갔다. 흐려지는 기억력을 붙잡으려는 몸부림이었다. 다른 어르신들이 TV 앞에 모여 있을 때 성우는 방에서 혼자 스트레칭을 했다. 팔을 들어 올리고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펴고 물리치료사가 알려준 동작들을 하나하나 따라했다. 몸이 뻣뻣했다. 관절이 삐걱거렸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자 조금씩 유연해졌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내일의 계획을 세웠다. 내일은 복도를 10번 왕복하자. 신문을 2번 읽자.
저녁에는 전화로 아들 진우에게 내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자. 작은 목표들이었지만 그 목표들이 성호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하루하루가 도전이었고 매일 밤은 작은 승리의 기록이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이만식 어르신이 물었다. 왜 그렇게 애쓰세요? 여기가 나쁜 곳은 아니잖아요. 성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쁜 곳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좋은 곳도 아니고, 그냥 있는 곳이에요. 나는 나답게 살고 싶어요. 그저 살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만식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힘내세요. 그 한마디가 성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자신의 노력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석 달이 지났다. 병원 검진 날이 왔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관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보행에 문제 없고 일상생활 가능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성호의 가슴에 희망이 타올랐다. 뜨겁고 격렬한 감정이 온몸을 휩쓸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돌아갈 수 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성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82세의 늙은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청년처럼 힘이 솟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굴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겼다. 복도를 걸으며 성호는 지난 석 달을 떠올렸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절망감, 번호로 불렸을 때의 수치심,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었던 무력감.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 하루에 한 걸음씩,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왔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무에 새싹이 돋고 하늘은 맑았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자신도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마음속에 뿌리내렸다.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 성호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이번 주말 아이들이 오면 말하자.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자녀들이 반대할 수도 있다. 아버지, 아직 위험해요.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에는 설득할 자신이 있었다. 의사의 소견서가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가 있었다. 석 달 동안 증명했다. 자신은 아직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관리받을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성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기대감이 가슴을 채웠다. 곧 이곳을 떠날 것이다. 집으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주말 오후 면회실 문이 열리고 아들 진우와 딸 은정이 들어왔다. 성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그들 앞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걸어 보였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흔들림 없는 보행이었다. 나 많이 좋아졌다. 집에 가고 싶다. 성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석 달 전 요양원에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때는 체념과 무력감에 젖어 있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아들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다는 걸, 혼자서 이 모든 걸 이겨냈다는 걸 미처 몰랐던 것이다. 딸 은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정말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하루 몇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꼭 오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도 안심할 수 있어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그렇게 하자. 예전 같았으면 도움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도움을 받는 건 수치가 아니라 자립을 위한 현명한 선택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완전히 혼자 하는 것보다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자신의 집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독립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일주일 후 성우는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현관에 놓인 신발장, 거실의 소파, 복도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성호에게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이 평범한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첫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방문 요양사 윤혜진이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할 윤혜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 한마디에 성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선생님이라는 호칭. 요양원에서는 302호 어르신이었지만 이곳에서는 다시 선생님으로 불렸다. 자신이 존중받는 인간임을,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임을 다시 느꼈다. 번호가 아니라 이름으로, 관리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대우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다. 저는 서재에서 책을 좀 읽고 싶습니다. 좋으세요. 제가 차를 준비해 드릴까요? 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혜진은 미소 지으며 물러섰다. 그녀는 모든 것을 대신 해주려 하지 않았다. 성호가 할 수 있는 것과 도움이 필요한 것을 구분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것이 성호에게는 고마웠다. 능력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지원받는 느낌이었다. 서재로 들어간 성호는 책상 앞에 앉았다.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다. 석 달간 비워둔 흔적이었다. 그는 손으로 책상을 쓸었다. 그리고 책장에서 오래된 시집 한 권을 꺼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가 보였다. 봄바람에 새잎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성호는 책을 펼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거다. 이게 내가 그리워했던 거다. 며칠 후 동네 아이 하나가 찾아왔다. 옆집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민수였다. 할아버지, 국어 숙제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성호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맞이했다. 함께 책상에 앉아 글을 읽고 문장을 고치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 그것은 성호에게 다시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나는 아직 쓸모가 있구나.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요양원에서는 모든 것을 제공받는 존재였다. 하지만 집에서는 다시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 지식을, 경험을, 시간을 나눌 수 있었다. 그것이 성호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저녁, 성호는 일기장을 펼쳤다. 만년필을 들고 천천히 적었다. 요양원에서의 석 달은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건강을 지켜야 자유도 지킬 수 있다는 것. 노년의 삶은 시설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 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박성호다. 그 마지막 문장을 쓰며 성호는 미소 지었다. 82세의 노인이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누군가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로서 그것이 진정한 삶이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성호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깊고 고요한 밤이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약해져도 존엄은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존엄은 타인이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켜내는 것임을. 6개월 후 은행나무 아래 벤치에는 성호와 민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민수가 읽던 책을 덮으며 물었다. 할아버지, 요양원은 어땠어요? 성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쁜 곳은 아니었단다. 깨끗했고 사람들도 친절했지. 하지만요. 거기서는 내가 없었어. 여기서는 내가 살고 있지. 그 차이를 아니? 민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직 어린아이에게는 어려운 말이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것이다. 사람은 단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고 관계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나중에 할아버지가 진짜 많이 아프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생각하자.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끝까지 내 이름을 잃지 않을 거야. 번호가 아니라 박성호로 살 거란다. 초등학생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책을 폈다. 성호는 그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 멀리 아들 진우의 차가 들어오는 게 보였다. 주말이면 손자를 데리고 오기로 약속했었다. 나는 여전히 할아버지다. 아버지다. 선생님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성호다. 바람이 불어왔다. 은행나무 잎사귀가 바스락거렸다. 성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고관절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걸을 수 있었다. 선택할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해가 천천히 기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성호는 더 이상 석양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든 하루에는 끝이 있고 모든 인생에도 끝이 있다. 중요한 건 그 끝이 아니라 그 사이를 어떻게 채워가느냐였다. 번호가 아니라 이름으로, 관리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으로. 그것이 박성호가 요양원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다. 석 달간의 시련은 그에게 절망이 아니라 각성을 주었다. 인간의 존엄은 시설의 질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것임을,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을. 성호는 초등학생 민수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갔다. 들어가자꾸나. 너의 어머니가 저녁 준비하신대. 두 사람은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갔다. 성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실했다. 그의 뒷모습에는 82년을 살아온 사람의 무게와 다시 일어선 사람의 강인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존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실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의 의미가 유지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의존이 아니라 현명한 자립이며, 여러분들도 존엄은 타인이 아닌 본인께서 끝까지 지켜내셔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토끼였습니다.